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은퇴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금융시장과 각종 투자 전략에도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김창수 경남은행 은퇴금융팀장과 함께 분야별 자산관리법과 은퇴 설계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세미나 통해서 관련 강의도 종종 하신다고 들었고 요즘도 그런 프로젝트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베이비 부모 세대에 저희가 퇴직과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는 세미나나 상담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저희 울산 북구에서 퇴직자 지원센터라고 이번에 한번 만들어진 곳이 있거든요. 예. 그곳과도 저희가 업무 제휴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업무를 갖다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울산에 좀 더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30분짜리 어떤 금융 강의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최근 금융시장의 흐름은 좀 어떤지 짧게 영상으로 보고 오십시오. 자,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전통적인 재테크라고 할 수 있는 예적금, 여기 좀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 열풍만 보더라도 사상 최대 예치금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자,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졌고요. 최근 국내 재테크 시장의 흐름 좀 분석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테크 시장은 저축의 시대에서 이제 투자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코로나19를 갖다 저희가 거치면서 각국에서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을 많이 펼치면서 그러한 돈들이 어떤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투자 시장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저희가 풍부해진 유동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이라든지 아파트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 크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결과인지는 모르지만은 주식 같은 경우에 지난 6월 25일 날 코스피 지수가 3,300포인트를 찍으면서 역대 최고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를 갖다 놓고 보면요. 작년 연말 대비 올 7월 달에 상승률이 약 8.73%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암호화폐 바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표격인 바로 비트코인이 지난 4월 달에 장중에 8천만 원을 갖다가 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최근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재테크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식과 아파트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시장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할 곳도 많아졌고 유동성도 풍부해졌고. 그렇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주식 열풍을 이끈 세대가 MZ세대예요. 20대, 30대. 예전에는 주식하면 약간 위험해, 투기야, 망한다 이런 부정적인 게 있었던 게 사실인데 요즘은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주식을 하고 있거든요. 신규 개설 주식 계좌 추이를 지난해 국내 주요 증권사 좀 보니까 2030 세대의 비중이 50%를 넘었고요. 특히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 개설이 전년도에 비해서 4.7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그 전에 먼저 MZ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MZ세대는 1980년에서 2010년 사이에 태어난 바로 제 세대인데요. 이 인구수가 한 2,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작년 말 기준으로 따지면 한 38% 정도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제 MZ세대가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MZ세대의 10명 중에서 2명이 주식 계좌를 갖다가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1명꼴로 이 계좌를 갖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MZ세대의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어떤 특징점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디지털이고 두 번째는 투자, 마지막이 바로 불공정입니다. 불공정까지. 예. 왜 그러냐면 지금 M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디지털 기기에 상당히 익숙한 세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을 이용한 모바일에 대한 주식이나 해외 주식,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도 높고 활용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MZ세대가 저희가 투자에 그렇게 열중을 갖다가 하고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하자면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바로 불공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갖다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저성장 시대를 맞이를 하니까 취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만으로 하루가 멀다 이게 올라가는 이 부동산을 갖다가 저희가 사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많고 사회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MZ세대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이제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디지털 그런 어떤 기기를 통해서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주식시장이나 예.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서 부를 갖다가 축적하기를 갖다가 원하기 때문에 좀 더 몰입을 하지 않고 있나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은 이것뿐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MZ세대가 예, 예. 주식시장의 열풍, 주식 열풍을 좀 선도하고 있다. 자, 뭐 투자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올바르게 그럼요. 건전하게 하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경계해야 될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초보자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투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어렵기 때문에 최고로 저희가 공부도 좀 해야 되고요. 실제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이런 투자에 대한 어떤 기술들도 좀 익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MZ세대에는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아주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지만 현실은 상당히 조급해하고 좀 성급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좀 든다면 지난 6월 달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요. 개인 투자자의 투자 형태와 저희가 이제 그 성과라는 보고서를 갖다 한번 내놨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갖다 보면은 작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 신규로 저희가 주식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 한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중에서 10만 명이 넘는 한 54.3%가 바로 MZ세대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작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 우리 신규 투자자의 수익은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런데 기존 투자자들은 15%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한번 보니까 이 신규 투자자 중에서 우리 20대 이하의 남성 어떤 투자자들이 예. 우리 변동성이 심한 IT라든지 중소형 중에 좀 이제 몰빵이라고 하죠. 그런 투자도 선호를 하는 편이고 단기로 주식을 갖다 매매하는 회전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근데 왜 그런가? 그러면 그런 원인을 저희가 한번 이제 좀 보는데 아마도 조금 주식을 갖다가 투기적인 관점에서 게임을 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봅니다. 아마 그 전면에는 저희가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좀 대출을 받기가 수월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 분산 투자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좀 있었던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국내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라는 것을 낸 2030 세대를 갖다가 한번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한 5만 4천 명 정도가 주식회사에서 쉽게 증권사에서 주식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빌렸습니다. 네. 근데 2019년 말 대비해 가지고 한 2배 정도 그 인원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올 상반기에 낸 이 신용융자의 잔고가 거의 한 20조 가까이 되는데요. 1인당으로 따지자면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용융자로 이렇게 주식 대금을 빌리면 자기의 계좌에는 현금하고 주식 평가액을 합쳐가지고 140% 정도 빌린 돈의 140%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예. 한 예를 들어 가지고 5천만 원을 빌렸다면 140%에 해당되는 7천만 원 정도가 계좌에 저희가 현금이나 주식 평가액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금액이 갑자기 주가가 하락을 해서 그러니까요. 부족을 하면 바로 다음 날 반대 매매를 갖다가 한가로 당하게 되죠. 그러면 더 큰 예. 피해가 불어나는 맞습니다. 것인데. 근데 그런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저희가 추가 증거금이라서 자금을 저희가 입금을 하면 되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가계대출 제한이 좀 심하잖아요. 예. 추가로 저희가 대출을 해서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따라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을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어떤 리스크 관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그러게요. 됩니다. 사실 투자라는 것이 내가 가용한 범위 안에서 투자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를 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B2는 참 힘들다, 위험하다라는 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예, 지난 8월 26일 날 한국은행이 기존의 0.5%에서 0.75%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네. 작년 5월 달 이후에 1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금리가 오르면 어떤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금융시장이 위축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번 저희가 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이나 생산 설비가 지속적으로 회복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도 더디긴 하지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 내에서 올렸다. 그리고 그 올린 폭도 0.25%포인트고 현재 금리 수준은 0.75,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예. 특히 지난 5월 달부터 해서 이 한국은행은 시장에다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그런 시그널을 갖다 계속적으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시장 역시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주식이나 그다음에 어떤 환율 시장이 크게 변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요, 이런 어떤 대출에 취약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계기업이나 우리 자영업자분들이신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곳 중에서 5곳이 돈을 벌어가지고 대출 이자를 내기 어려운 한계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자영업자 대출 금액이 무려 831조 원나 되거든요.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자 상승 바로 증가율도 가장 높은 바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한계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면밀한 저희가 관리와 그다음에 지원 방안은 좀 마련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향은 제한적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좀 해주셨는데요. 인상 수준 뭐 0.25%에 지금은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어찌 보면 어떤 정상화 차원에서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면서 투자자들 향후 추가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일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시장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한 번 정도는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올리면 그 시기가 11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기준금리를 갖다 올리고 난 다음에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방향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갖다가 엽니다. 이 두 군데서 앞으로 금리 인상에 저희가 신호를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통화정책 이 방향문에 보면은 현재 금리가 너무 낮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주열 총재가 저희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첫 발을 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첫 발을 뗐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뭐 어떤 발자국을 떼겠다는 이야기로 저희가 여지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있거든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최소 한 번 이상의 금리는 올릴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인데, 그런데 왜 그러면 11월 달이냐? 그 이유는 미국이 현재 연내에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돈을 갖다가 푸는 그 정책을 축소하는 바로 자산 매입 축소를 갖다가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테이퍼링을 갖다가 시작을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가시화가 된다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어떤 방어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텐데, 올린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어떤 비율은 저희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한 0.25%포인트씩에서 차츰차츰 시장이 충격이 가지 않을 만큼만 올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미국의 발표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도 좀 영향이 없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빚내서 투자하고 B2 하시고 영혼까지 뭐 끌어모아서 집 사시고 대출 많이 하신 분들은 금리 오르면서 좀 전략을 달리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금리 움직임에 따른 재테크 전략,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맞는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좀 짜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금리 인상기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말씀을 좀 절대 드리고 금물이다. 싶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대출 중에 보면 특히 손쉽게 빌릴 수 있는 대출이 있습니다. 신용 대출이고 그 안에 보면 카드론이나 또는 아니면 저희가 현금 서비스 같은 대출을 갖다가 받고 좀 투자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예.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좀 드리냐면은 최근에 카드론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20대 이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4월에서 6월 그러니까 2분기에 카드론에서 대출을 한 20대 이하자가 무려 한 1조 원 가까이 이렇게 돈을 갖다가 빌렸어요. 상당히 고금리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카드론에 저희가 대출 금리가 한 13%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당연히 카드론의 그 대출 금리도 같이 따라 오를 수뿐이 없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현재 대출을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상한 여력이 생길 때마다 금리 인상기에는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갚아 나갈 때도 그냥 갚지 말고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대출, 카드론이나 이런 부분부터 먼저 상환을 좀 하시고요. 예. 최근에는 가계대출 저희가 규제 때문에 담보대출 시장은 대출 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상환은 그쪽에는 좀 천천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금을 하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예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라는 말처럼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예. 저희가 만기를 갖다가 길게 가져가지 말고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어떤 만기로 예금을 운용을 하시다가요. 예. 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 금리가 좀 높은 그런 만기가 긴 상품으로 예금을 운용하시는 것도 바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요번에 정부 금리 인상 발표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도 좀 있잖아요. 일부 전문가들은 당장은 뭐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과연 앞으로 집값 상승세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현재 0.25%포인트를 올린 거 가지고는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큰 이거는 영향 이제 없다. 단순하게 이제 기준금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이번에 저희가 0.25%를 갖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려가지고 집값을 갖다 잡힌다면 벌써 했었겠죠. 그러네요. 예.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우리 일반 가구에다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앞으로 대출 금리가 몇 퍼센트 정도 됐을 때 우리 아파트나 또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물어보니까 4에서 한 6% 정도 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한 4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저희가 이제 7월이죠. 한국은행이 밝힌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액의 어떤 대출 금리가 2.81%입니다. 이번에 0.25%가 올랐으니까 합치면 한 3.1% 되거든요. 예. 앞으로 한두 번 더 오른다 하더라도 한 3.6%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연구원 자료만 놓고 본다면 저희가 한두 번 더 올린다 하더라도 기준금리만 가지고는 이제 집값을 잡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제 저희가 주택에 대한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 저희가 어떤 대출 이런 규제를 갖다가 강화하는 정책을 펴니다. 근데 이런 정책들과 맞물려 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 파급 효과는 생각외로 커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은퇴 후 자산관리법에 대한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 뭐 현장에 계시면 많은 걸 또 느끼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데 20, 30대도 요즘 노후 준비 벌써 한다고 해요.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은퇴 자산에 따른 특징, 또 효율적인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대표적인 은퇴 자산으로 들 수 있는 자산이 퇴직금과 연금 계좌, 그리고 국민연금, 주택연금 저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근데 이 중에서 퇴직금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퇴직금은 저희가 퇴직을 갖다 하고 은퇴를 갖다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만질 수 있는 거의 가장 큰 어떤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퇴직금을 퇴직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또는 대출 상환 비용으로 현금을 찾아서 쓰기를 갖다 많이 원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라고 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세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퇴직금을 개인 IRP로 저희가 이전을 하고 연금으로 나눠서 받게 된다면 최고 퇴직소득세를 40%까지 저희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 40%까지요. 예. 거기에다가 이 퇴직금을 개인 IRP에서 운용을 하면 그쪽에 붙는 이자율이 일반적인 이자율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편입니다. 예. 따라서 그렇다면 이 퇴직금을 저희가 과거처럼 그냥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목돈으로 쓰는 것이 능사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희가 낮은 금리에다가 절세 효과도 없는 일반적인 저희가 자금을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이 퇴직금은 개인 IRP에서 절세 40%까지 받으시고 수익도 올리면서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인형 퇴직연금 IRP. 요거는 뭐 시중은행들 가면 설명을 또 잘 해주시잖아요. 한번 예, 알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고 예. 최근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정말 재테크보다 임의가입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추가 납입이나 임의가입 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현상이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상품보다 이 국민연금으로 저희가 노후를 대비하면 안정적으로 다음에 노후의 어떤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0세 되시는 여성분이 저희가 10년 동안에 매월 10만 원씩 저희가 저축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5세에 평생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보험사에 저희가 일반 연금으로 가입을 하면 65세에 한 5만 원대 정도의 저희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저희가 대비를 한다면 한 달에 65세가 되면 한 18만 원대의 그런 연금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연금은 전년도 저희가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저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도 보존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품보다 저는 노후 생활을 할 때 이 국민연금이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시구나. 자, 알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꿈 모두가 갖고 계실 텐데 그러면 금퇴족이 되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금퇴족이 되려면 그 금액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우리가 이 노후 생활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 왜 그러냐면 미래세 은퇴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을 보니까 한 54세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90세 정도까지는 앞으로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년에서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35년에서 40년 정도의 노후 생활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퇴직에 임박해서 만약에 이런 어떤 노후 생활을 대비를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미리미리 저희가 이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금퇴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득만 가지고 이런 금퇴족의 어떤 연금을 갖다가 준비를 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 같은 공적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아하. 금퇴족이 될 확률이 더 높은데요. 저는 무엇보다 가장 노후 생활비의 근간이 돼야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도 같이 국민연금을 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저희가 가입기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금퇴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 좀 빨리 세우시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답변 주셨습니다. 은퇴자산 관리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김창수 경남은행 은퇴금융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금융에서도 이 코로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자, 이제 앞으로 금융계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시대가 올까요? 코로나가 만약에 끝난다면. 예, 일단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근데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은 저희가 경험을 하지 못한 그런 어떤 세상이 조금 펼쳐질 것 같은데 금융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전 세계에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거치고 나니까 전 세계에 유노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그런 지속되는 세계를 갖다가 유노멀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갖다 거치고 나면 새로운 그런 어떤 뉴멀의 어떤 시대가 올 것 같고요. 따라서 과거보다 저성장과 어떻게 보면 저금리는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축으로 저희가 자산을 증식하는 시대는 상당히 좀 요원한 시대가 될 것 같다. 따라서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자산을 풀리고 노후를 대비하는 시대가 이제 이후에 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한 대비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하실 때 이제 비대면이 요즘은 거의 뭐 일상화됐잖아요. 아마 금융도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비대면이 주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진단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데요. 끝곡으로 오늘 어떤 곡을 좀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2005년도에 나온 더 자두의 1억 원이라는 노래를 갖다가 준비했습니다. 1억 원이요? 아, 이런 예. 노래가 있었나요? 예. 아, 예. 이 노래 가사를 갖다가 보면은 길을 갖다가 가다가 1억 원을 갖다가 주우면 무엇을 할 것인가 상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그러다가 조금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자신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예. 왜 제가 이 노래를 갖다 추천을 하냐면 요즘 저희 세상에 보면 너무 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돈을 갖다가 이끌고 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노래는 그러한 어떤 저희가 의미를 전달해 드리고 아하. 싶어서 추천했습니다. 예, 금융 전문가다운 선곡이십니다. 자, 오늘 김창수 경남은행 은퇴금융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나는 내일보다 젊습니다. 그러니 계속 도전하세요. 자,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의 신유빈 선수와 명승부를 펼쳤던 올림픽 탁구 최고령 선수 니시아리안이 남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는 5060 세대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고 하는데요. 자, 모든 시작에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은퇴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준비, 또 시작, 시사진단이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All together.